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후 다양한 루머들이 떠돌았습니다. 박정희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자 CIA가 살해했다는 루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듣고 지나친 반면 한 무명 소설가는 이 루머를 소재로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1993년 출간된 김진명의 처녀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1년 만에 600만 부나 판매되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당시 떠돌던 루머의 팩트와 실존 인물을 모델로 이야기를 버무렸기에 30년이 지난 지금 읽어봐도 재밌습니다. 신문기자 순범은 서울지검 특수부장 최용수의 부탁을 받고 북악 스카이웨이에 유기된 채 죽은 이용후 조사에 착수합니다. 범인 중 한 명인 조폭두목의 자백으로 순범은 이용후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용후가 저명한 핵 물리학자이며 박정희의 간청으로 방한했다는 정보로 엄청난 음모가 있음을 짐작합니다. 순범은 이용후의 딸 미현과 관련자들을 만나서 이용후가 혼자 한국의 핵 개발을 추진했고 플루토늄도 구매했다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박 대통령이 지하핵 실험 예정일을 1980년 8월 15일로 예정해 놓았다는 당시 고위층의 증언도 확보하지만 그 어디에도 플루토늄 구매 기록이나 플루토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용후 죽음에 대한 힌트를 준 조폭두목은 교도소에서 누군가의 돈을 받은 사형수에게 살해당하고 수사를 함께하던 절친 박준기 형사도 누군가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박 형사는 현장에 기묘한 글씨를 남기는데 순범은 이 단서를 오해한 나머지 애정을 품고 있던 윤미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작 이 단서의 해답을 알아내는 사람은 이용후의 딸 미연입니다. 배후 인물들의 사주를 받은 킬러들의 위협 속에서 순범은 플루토늄의 소재를 마침내 알아냅니다. 뜻밖에도 플루토늄은 청와대 안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죠. 대통령은 순범의 이야기를 듣고 안기부장을 북한에 파견해서 공동 핵개발을 제안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남북 공동 핵개발 작전명으로 자주국방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송유관과 천연가스관 계약에서 한국에 지자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독도를 침범하여 전쟁을 유도한 후 한국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실행해 옵니다. 일본 전함들이 독도를 침략하고 이를 막던 독도 경비대 전원이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일본은 전자전 능력을 앞세워서 한국 공군이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미사일을 날려 격추하며 제공권을 장악한 후 포항제철과 울산을 공습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주한일본 대사를 불러서 핵을 날리겠다고 통보하지만 일본 고위층들은 이 말을 듣고도 비웃으면서 무시합니다. 한국에 핵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데다 전자전 능력으로 전폭기를 충분히 격추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포항과 울산이 불바다가 된 후 태백산에서 한기의 핵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미사일은 일본의 항공방어망을 가볍게 뚫고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무인도에 명중합니다. 일본 정부는 항복하고 순범은 이용후 박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울먹이게 되죠. 해방된 지 7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땅에 정의가 서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이승만 정권의 빌부터 살아남은 친일파 후손들과 미국의 빌부터 나라를 망치는 친미파들 때문입니다. 미국을 우리의 우방으로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미국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멸망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남한의 전쟁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기 팔아서 이득도 챙기고 전쟁 후 폐허를 정리할 때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전두환의 정권 탈취와 광주학살도 미국이 묵인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용후의 모델은 물리학자 이휘소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용후와 박정희가 뜻을 같이 하던 것과는 달리 이휘소는 박정희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핵무기도 혐오해서 핵무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독재국가에서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72년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하자 박정희 정권이 유지되는 한 한국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1974년 미국 국제개발청 차관에 의한 서울대학교 원조계획 평가위원 자격으로 한 달 동안 내한하게 되자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에 묵으면서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연락처를 비서에게 알려놓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소련의 물리학자 표트르 레오니도비치 카피차가 스탈린을 믿고 귀국했다가 억류되어 평생 소련에 머물렀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의심한 겁니다. 이 위선은 1977년 6월 16일 일리노이주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중앙분리 지역을 넘어온 대형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가 의도적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2010년 KBS 취재진과 대덕대학 자동차학부가 수차례 같은 실험을 했는데 차의 궤적은 늘 달랐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전문가는 당시 상황에서 반대 차선 자동차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발간 30년이 지났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여전히 읽어볼 만한 소설입니다. 팩트와 상상을 섞어 재미를 보장하고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서 현명한 외교와 국방 문제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드니까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